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루미. 저는 도리입니다. 오늘 세보라에서는 올림픽 시즌을 맞이해 각 나라의 새인 국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국조는 나라새라고도 불리는데요. 각 나라마다 다른 국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국민에게 친숙한 새, 나라에서만 사는 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나라의 국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국조를 소개해줄 루미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와, 루미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제가 조사한 국조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청두루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청두루미라는 새를 이제 인스타그램의 사진으로만 보고 구체적으로 찾아볼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했던 새를 찾게 되어서 아주 즐거운 조사였는데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두루미과고요. 두루미과인 만큼 이제 목이 굉장히 길고 키는 크고 몸통도 조금 큰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선 키는 100에서 120cm 정도고요. 두루미보단 조금 작죠. 그리고 길이는 180에서 200cm라고 해요. 근데 이게 눕혔을 때. 그쵸, 이제 눕혔을 때 길이가 이만큼인데 이게 다른 길이가 아니고 바로 이제 날갯깃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길이가 반영되어서 굉장히 긴 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3.6에서 6.2kg. 아, 무겁네. 그죠. 그래서 청두루미를 사진을 딱 보시면 헉, 다들 놀라실 거예요. 일단 너무 예쁘고요. 굉장히 드레스 입고 있는 것처럼 꼬리처럼 보이는 날개깃. 이제 두루미들은 날개를 접으면 그 날개깃이 꼬리처럼 내려와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내려오네. 그쵸. 얘는 무슨 약간 공작처럼. 그쵸. 거의 공작처럼 아예 그 땅에 끌릴 것 같은 느낌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게 드레스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게 막 청두루미니까 이제 몸 전반적인 색깔은 좀 이제 청회색, 조금 밝은 색인데 그 딱 내려가는 날갯깃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으로 막 얼굴은 막 푸른빛이 도는 그쵸. 약간 수목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 폭의 수목화 회색에 같은 느낌? 검은색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아공의 제두름이라는 마음대로 생각해봐요. 루미 씨가 남아공의 제두름이라고 생각해. 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냐면 제두름이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색조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두루미의 큰 외형적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굴 주변이 유독 동그랗습니다. 약간 다른 두루미들에 비해서 머리가 좀 더 커 보여요. 근데 이게 그 머리 주변에 깃털이 좀 풍성하게 나 있는 편이라서 청두루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고개를 돌리는데 가끔 바람에 날려서 그 동그란 머리가 좀 흐트러질 때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약간 처음에 그 정면이 코브라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루미의 골격은 있는데 그 목 부분에 털이 많이 나 있다 보니까 그 코브라도 이렇게 머리 옆에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넓잖아요. 가슴까지의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연상이 됐다. 그래서 청두루미를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도자기처럼 굉장히 매끄럽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원래 두루미들 중에는 이제 눈이 빨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검은 편입니다. 솔직해 보여요. 네, 솔직해 보이고 정직한 느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두루미류임에도 빨간 피부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빨간 피부가 사실 거의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도. 그냥 털이 풍성한 느낌? 빨간 머리를 내보이는 게 이제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몸의 대사작용을 위해서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일 더울 남아프리카라는 곳에서는 머리가 벗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루미답게 구애 댄스를 춥니다.
짝짓기를 하기 전에 암컷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개를 숙이고 뛰고 부리로 물건을 집어서 던지면서 이런 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청학춤이네요. 그렇네요. 청학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청학춤. 청학춤. 청학동에 청두루미가 있으면 근데 저 되게 잘 어울린다. 청학동이랑 그쵸? 그러게요. 약간 상상도 돼. 그 선비 모자 쓴 거. 머리도 하얘서 날개깃이 굉장히 길어서. 길고 까맣기 때문에 그게 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은 새? 뭔가 무도회에 갈 것 같은 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도회 못 가나요? 무도회나 탈춤회 이런 그러니까 하회, 탈춤, 동호회 이런 거. 그렇다면 이 청두루미가 왜 국조인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두루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유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만 사네. 대부분의 청두루미가 다른 아프리카 지역도 아니고 딱 이 남아공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문화와 민속에서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익숙했던 것 같아요. 숭배되었다고 하는데요. 깃털이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인지 아프리카의 민족들도 이런 깃털을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개 민족에서 청두루미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호사족이라는 종족에서는 용감함과 힘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해요. 굉장히 전투에 용감하게 임하는 전사에게 용맹의 표시로 청두루미의 깃털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깃털 어디서 뽑아와요? 주워오는 떨어진 거 게 아니야? 아닐까요? 떨어진 깃털. 약간 새에 대해서 존경을 나타냈다고 하는 걸 봐서는 뭔가 막 잡아서 뭘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줄루족에서도 되게 한국 이름 같네요. 줄루족은 유명하잖아. 그렇죠. 줄루족은 유명한데 왜 유명해요? 큰 민족으로 유명하잖아. 민족 규모가 커서 네, 그래서 이제 레갈리아라고 해서 좀 왕권,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청두루미 깃털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전사들이 착용한 머리 장식에 이 청두루미의 깃털을 사용해서 리더십과 힘을 상징했다고 해요. 청두루미를 나타내는 말이 호사어와 줄루어로 한국적인 발음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인디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전사들에게 수여를 할 때 그 수여받는 영광을 이시트왈란드웨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런 단어도 있는 만큼 굉장히 전통적으로 청두루미와 가까웠고 존경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메달을 만들었는데 그 메달의 이름도 이시트왈란드웨 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트왈란드웨는 희귀한 새의 깃털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고 해서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두루미는 현재 IUCN 취약종으로 보존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이 새를 국가조류로 지정함으로써 이제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유산과 보존 노력 모두에서 청두루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이렇게 국조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청두루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국조는 바로 인도의 국조입니다. 인도라는 국가에 대해서 설명부터 간략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유명한 국가라서 제가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냐? 있죠, 의미 아, 있죠. 있나요? 남부 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정식 명칭은 인도 공화국이며 힌디어로는 인도 공화국이구나. 네, 힌디어로는 바라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인디아. 공화국이라서 뭐 붙일 줄 알아. 아, 그건 몰라요. 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이에요? 1위인 게 만 단위가 아니죠. 중국이 아, 1위인 그치. 게 엊그제 같은데. 바뀌었잖아. 바뀌었다고 저도 맞아. 봤어요. 14억 5천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약간 인구가 막 60억이면 거의 5분의 1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근데 나 한 몇 년 전에는 10억이었거든요. 10억이요? 그래서 2위였단 말이야, 전 세계. 근데 이제 14억이 되셨다. 아니 인도가 어. 그렇게 넓은가요?
아니, 인도? 넓다기보단 밀도가 인도 엄청 진짜 넓어. 넓긴 넓지. 근데 넓기는 사실 중국이 더 넓긴 넓지. 근데 못 그건 사는 맞지. 데가 더 응. 못 사는 데도 많으니까. 응. 아, 근데 솔직히 땅이 넓어서 사람이 많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응. 사람이 그냥 많은 거야. 음. 전 세계에서 7위로 큽니다. 크죠, 그래도? 응. 그리고 중국과는 3천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되게 인도는 약간 사람 안 사는 데가 거의 없는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러시아 같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안 사는 데가 많지. 음, 캐나다 거의 이런 안 데는. 살고 이런 거니까 맞아. 되게 기회의 땅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 그치, 사람이 많으면. 근데 음. 그만큼 경쟁자도 많다는 의미잖아요. 출근길 영어생. 아, 너무 싫은데요. 제가 엊그저께 본 기사가 중국에서 대학을 매년 졸업한 사람이 1천만 명이다. 라는 걸 봤어요. 매년? 감이 안 와. 약간 매년 야, 1천만 명이 5천만인데 어. 5분의 1이 매년 맞아. 대학을 졸업하는. 그러니까 졸업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어.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인구가 많은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국조 얘기로 넘어가면 인도의 국조는 바로 인도 공장님입니다. 공장님? 공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 공장 영해할 때 인도 공장이 공장. 아니고 인도 공장. 맞아요. 화려한 공장입니다. 그 공작은 인도 문화에서 종교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지닌 유명한 새고 1963년에 국가에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인도 공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국조로 선정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인도 전역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오랫동안 문화와 연관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 공식 석상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조와 헷갈리지 않는다 등이 주요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럼 인도 안 헷갈리긴 공식 석상에도 이제 뽐낼 만한 화려함을 가지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럼 인도 공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인도 공작은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아시아 쪽에서 기원한 새입니다. 저는 공작의 영어 이름을 피콕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컷만 피콕이고 맞아. 암컷은 아. 피헨. 그래서 그 수탉 암탉 할 때 그 콕이랑 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둘을 합치면은 피파울인가? 뭐 근데 그렇게 피는 해요. 왜 계속 붙어요? 그냥 그게 이름 아니야? 그 애의 피. 이름? 아, 수컷, 암컷 얘기가 나온 김에 외형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작은 수컷, 암컷 외형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성적 이형종이에요. 그래서 수컷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습입니다. 환한 파란색 몸통과 머리 위에 망원근처럼 생긴 깃털이 있고 근데 그냥 그 깃털이라고 해도 되나라는 걸 사진을 보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깃털이지 뭐 털은 어. 아니니까. 그치? 근데 모양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근데 했고 인도 공작이 저희가 흔히 아는 그 그 공작인 공작이에요. 거죠? 네. 그다음에 눈 주위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머리 깃은 구애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제 공작의 구애 얘기는 외형을 다 설명하고 추가로 설명해 볼게요. 몸통 끝쪽으로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꼬리 덮깃이 있어요. 공작하면 딱 떠오르는 그 부채 모양의 덮깃이 맞습니다. 그리고 덮깃에는 심장 모양의 무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평균 130개 정도가 있고 개체마다 자세한 숫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화려한 꼬리는 포식자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작을 보면 항상 걱정하는 게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니 이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1m 정도만 떨어져도 무늬를 자연에서 인식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뭔가 조류 눈에만 딱 특화된 그 색깔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암컷은 색깔을 잘 구분한다고 합니다. 다른 조류한테는 다른 나타나나요? 조류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 다른 조류한테도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포식자가 그렇게 없으니까. 크기가 모자이크 크잖아. 크니까? 조류는 근데 포식자는 크게 약간 없지. 날아갈 때 보면 되게 어. 거추장스러워 보이더라고. 맞아. 날때가. 맞아. 맞아요. 나는 게 뭐. 머리깃이 어. 깃털이라고 해도 될 것 그니까. 같은 진짜 신기해. 느낌인데요. 약간 그 이쑤시개 화려한 이쑤시개 있잖아요. 그래서 반면 암컷 공작은 꼬리 덮깃이 없고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머리 위에 장식깃은 비슷하게 있어요. 암컷도 몰랐네. 있었어. 전체적으로 회색, 흰색을 띠고 있고 목 쪽에만 초록색이 감돕니다. 그래서 암컷도 수컷을 떼고 보면은 화려한 편이에요. 근데 수컷 옆에 있으면 순식간에 화려함이 다운됩니다. 근데 몸통 음. 측면에선 전 암컷이 더 화려하긴 한 것 같아. 왜? 그냥 수컷은 몸통은 약간 한 톤이잖아. 꼬리깃에 다 그리고 가려져가지고.
시중 스타일. 맞아. 그리고 크기도 꽤 큰 편입니다. 어릴 때 뭐 동물원이나 그런 뭐 유치원에서 키운 데도 있잖아요. 공작 같은 거. 아, 맞아. 그쵸. 왜 어, 그런 가둬놓고.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작 좀 보신 풀어놓고 키우는 분들은 것도 봤는데? 그치 많아. 막 박물관 안 날아가나? 나 옛날 박물관 간데 거기 앞에서도 그냥 막 키웠었어. 산책하듯이 어. 길고양이처럼 길공작처럼 길공작. 길공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응. 약간 그렇게 그냥 길에 이렇게 있어서 다가갈 수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나요? 그래서 크기가 커서 저는 동물원에 갔는데 공작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천천히 걷다가 막 폴짝 뛰어내리거나 꼬리를 갑자기 피면 사람들이 괜히 막 놀라. 맞아요, 맞아요. 아, 뭐야? 그래서 아무래도 놀라지. 왜냐면 크기가 크고 움직임이 작아도 이게 잘 보이는 거죠. 진짜 살랑살랑. 살랑살랑 하다 갑자기 막 꼬리를 이렇게 필 때가 있잖아요. 어. 이게 맞아. 탈탈탈탈탈탈 맞아요, 타면서 이렇게 맞아요. 휙 앞으로 어. 이렇게 그 올라가면 사람들 꼬리가 약간 놀라. 앞으로 반동처럼 이렇게 어. 펼쳐지는 맞아. 느낌. 그래서 수컷은 몸통이 1m 정도 되고 꼬리까지 많아. 합하면 2.2m가 된다고 꼬리가 합니다. 몸보다 크다? 그러니까 꼬리가 1m 이상이 됩니다. 무게는 4에서 6kg 정도. 생각보다 가볍죠? 아니요? 가벼워요. 근데 약간 진짜 덩치, 사실 그 근데 덩치가 좀 깃털이 있잖아. 아무리 깃털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으면 좀 맞아.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암컷은 95cm 정도 되고 암컷은 더 가벼워요? 2kg에서 4kg 정도 헐. 됩니다. 훨씬 아담하죠? 2kg네 깃털이. 약간 맞아. 후드티 정도의 무게. 후드티? 후드티. 아, 후드티. 후드티 한 마리를 아, 데리고 다니는 후드티. 기모 후드티. 아, 정도의 후드티. 공작하면은 구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수컷이 지나치게 화려한 이유는 왜 지나치다 그래요? 지나치게 화려합니다. 진시긴 하죠. 네, 아마도 번식 때문일 거네요. 공작한테는 안 지나쳐.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새보다 구의 진심으로 보이는 새고 또 꼬리 덮긴 부분의 색깔이 막 파랑, 초록 엄청 화려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색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깃털의 미세 구조와 구조색이군요. 광학 형상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태어난 지 2년 후부터 덮깃이 생기기 시작하고 완전히 크려면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 관련해서 다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1860년에 동료 과학자한테 보내는 편지에 공작 꼬리만 보면 토할 것 같아 라고 적었대요. 왜? 왜냐하면 그러네. 공작의 꼬리는 다윈의 진화 이론에는 잘 맞지 않는 요소였기 때문이에요. 아하. 근데 뭐 그것도 진화의 일부였던 맞아. 거지. 근데 누가 봐도 자연에서 살아남기 좋은 요소는 아니잖아요. 1.2m 되는 꼬리를 막 또 애가 열대 지역 같은 데 사니까 숲 막 나뭇잎 무성한 데서 그걸 데리고 다닌다는 게. 그래서 현재는 이 꼬리가 구애 고민이 및 많으셨나 보다 다윈께서. 맞아요. 현재는 이 꼬리가 구애 및 번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지만 과거에는 포식자에게 잘 드러나지 않기 위함이다 등등 그게 내가 그 많이 진화론에 짜맞추려고 여러 추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최근- 암컷이랑 비교하면은 어. 약간 맞아. 너무 포식자는 아니겠지 이런 어, 생각이 드는 그럴 거면 거지. 암컷처럼 했겠지라는. 그치. 최근 연구에서는 약 20개의 꼬리 그 모양을 제거를 하면은 그 심장무늬 모양 있잖아요. 수컷의 짝짓기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눈점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면 130개 중에 20개가 메이저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균 아니면 130개니까 이게 20개 정도만 개수가. 제거하면 근데 성공을 확 못하게 된다. 근데 또 이게 어디 없느냐가 중요한 게 바깥쪽에 점이 있냐 없냐가 더 더 그걸 중요해요. 한 내 거죠. 꼬리 쪽에 맞아요. 몸통 쪽에 있는 어.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맞아. 바깥쪽에 잘 보이게. 어. 왜냐면 최대한 눈썹이- 커 보이는. 눈점이 없는 수컷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암컷이 인식을 한다고 어떻게 합니다. 그 강제로 제거된 애들은 그러니까. 난 잘 건강하게 태어났는데도. 그래서 이 꼬리 연구는 정말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00% 공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래서 마음은 이해 못하지. 그래서 최근에는 꼬리가 구애에 큰 영향을 뭐 안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꼬리를 자르면 다시 안 나는 거 아닌가요? 20개를 잘라버리면. 자른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게 다른 거야. 그 20개를 막 자른 게 아니라. 개체별로 그러니까 개체별로 있다고? 이게 수가 130개로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아. 애는 태어나면서 뭐 좀 적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많으면 건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공작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죠. 암컷마다 취향 다를 수도 맞아. 있지.
또 구애를 할 때는 여러분들 알듯이 꼬리를 펴고 막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 시각적으로 무지갯빛 효과를 줘서 짝을 찾는데 그러네. 도움이 구조색이니까 위치에 된다고 따라 해요. 계속 색깔이 어. 바뀌니까. 그리고 막 춤도 추는데 이제 암컷이 처음에 막 옆에서 바라봐요. 바라보면은 그럼 이제 막 얘가 춤을 춰. 그럼 이제 암컷이 정면을 막 관계성이 계속 바뀌는 정면으로 가면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하고 화면을 생각하면서 공연을 준비하는 암컷이 그리고 좀 떠나. 그럼 보다가 떠나. 이제 암컷이 거절? 고민하는 거지. 다른 애들도 보고 다시 올 올게. 수 있어요? 그렇겠지. 웃기죠. 그래서 짝짓기 연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연구는 암컷 눈에 동공 센서를 달아서 어딜 쳐다보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기도 해요. 수컷을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 딴 데를 볼 수도 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센서가 있다는 것도. 그치, 여기 막 달았어, 여기. 네. 얼굴에 달아서 막 해요. 얼굴 면이 향하는 걸. 그 얼굴 여기 이렇게 눈 위에 기준으로? 달았어요. 공작 암컷 얼굴에 동공을 다른 찍어서, 거지. 동공을 찍는 거지. 방향을. 그래서 공작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를 그러게. 다시 한번 진짜 깨달았습니다. 관심 많다. 메이저예요, 완전. 근데 그니까 그 센서까지 달 정도면 돈이 그만큼 투여될 수 있는 그니까. 연구였다는 건데 얼마나 그만큼 관심이 결과도 돈이 잘 투여되겠어. 나와야 되는 연구장 센서까지 달 정도면. 너무 부담스럽긴 하다. 연구자 입장에서. 그럼 왜 공작이 인도의 국조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공작은 수많은 나라의 문화에서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라가 거인 눈 뽑아서 공작 만들었던 설을 아시나요? 네. 네. 그 거인이 감시 못해서 뭐 죽었나? 그래서 막 아니 그 감시 잘했는데 수면제 먹었잖아. 수면피리? 수면피리 헤르메스가 와서 연주했나 막 이랬잖아. 재워가지고 불쌍한 거인 죽이고 이오가 탈출. 어릴 때는 거인이 참 악역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거인 완전 피해자야. 불쌍해. 나 알바 뛰었을 뿐인데 죽기까지. 그러니까 내 목숨 감시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했어, 솔직히. 세라가 불쌍해가지고 공작이 맞아. 달아주는 공작을. 근데 우선 인도에서 공작은 웬말? 자기 그러니까 공지에 갑자기 인도는 눈을 그러니까 다네. 타고난 문인데 그래서 인도에서 공작은 여성신 마하마 유리로 표현되고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새 중에서 하나입니다. 마하마 유리는 마유라라고도 불리는데 가루다라는 유명한 인도 신 아시나요? 네. 그래서 가루다의 깃털로부터 태어난 신입니다. 그리고 또 공작이 힌디어로 마유라라고 불리는데 현재 인도 지역에 있었던 마우리아 제국도 이 공작이라는 새로부터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년부터 18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선조가 공작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그리고 인도에는 뱀이 워낙 많아 뱀을 다들 싫어했대요. 코브라 같은 것도 인도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나온 건 모르겠지만 공작은 뱀을 잡아먹는 천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성화가 된 거죠. 또한 공작 깃털은 다른 유명한 신인 크리슈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크리슈나는 워낙 메인 신 중에 하나고 근데 진짜 유명하다. 제가 공부도 안 했는데 굵직굵직한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공작 깃털로 만들어진 왕관을 쓰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외에도 인도에는 공작 관련 설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공작은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공작 명왕, 그러니까 이 마하마 유리라는 신이 불교로 넘어오면서 공작 명왕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불교식 이름으로. 네.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공작이 교미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더욱 신성시 되었다고 그런 거 합니다. 아닐까? 근데 교미를 하지 않을까? 근데 새 중에서 그런 새들이 종종 있어? 발견이 되잖아요. 그 숙학과의 교배 없이 혼자서 계속 무정란 낳잖아요. 새들이 원래. 근데 그러다 가끔 유정란이 나오고 거기서 새끼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도마뱀에서 그런 도마뱀이 있듯이. 그래서 한 그래? 번쯤 그렇게 나왔던 거 아닐까? 봤겠지 뭐 그런 모습을.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너 언제 아기를 신처럼. 낳니? 뭐 이런 거지. 이번에 무슨 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혼자서 새끼를 낳았는데 밖에서 교미할 수컷이 없었잖아요. 근데 혼자서 나왔는데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약간 엄청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앵무새가 혼자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가 잘 크고 있다 뭐 약간 이런 게 최근에도 있었어요. 신기하다. 유정란을 낳은 거네? 네. 유정란 신기하다. 낳은 거죠. 아니, 클론인 어떡해? 거죠. 본인의. 신기해. 교배 없이도 어떻게 약간 되는 거지? 혼자 나올 수 있는 그니까. 새에서는 종종까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장면 한번 봤을 그러니까. 수도 있는 한번 소문이 그렇게- 또 이제 난 거지. 신성해. 짱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어릴 때는 아니 어릴 때 옛날에는 그런 소문이 더 잘 나잖아요. 그리고 그치. 지금보다. 그리고 현재 또 인도 공작은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새 중 하나입니다. 1972년부터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깃털이나 고기 먹으려고 뜯어먹고. 사냥을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많이 죽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과거의 사람이고 막 미디어에서 한 번도 접한 적 없는데 갑자기 처음 살면서 처음 공작을 새가? 보면은 너무 충격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살면서 처음 꿩을 봤을 때도 충격 먹었는데 꿩보다 더 공작은 화려하지 압도하잖아요. 약간 맞아요. 사람을 압도하는 새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공작을 소개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 인도 가서 공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한 인도 국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를 선정한 이유는 이 캐나다의 국조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되게 화려한 새나 멋진 새를 선정하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흰머리 수리 같이 맹금이라거나 공작 같이 누가 봐도 뭐 있네 이런 새를 선정하기 마련인데 캐나다의 국조는 회색 어치입니다. 초라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다른 국조들에 비하면은 센 느낌이 없거든요. 일단 외모로 임팩트를 주거나 힘으로 임팩트를 주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도 이거가 1위로 선정됐다는 게 저는 1위? 네. 이게 캐나다는 공식 국조가 없고 그 주별로 국조가 있는데 이 캐나다 국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16년에 지리 매거진 뭐 학술지 같은 건 거죠. 거기에서 국조 선정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1위로 선정된 게 이 회색 어치입니다. 그게 1위로 선정됐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회색 어치는 그레이 제이, 캐나다 제이라고도 불려요. 이 친구 까마귀과에 속하는데 이제 어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치, 까마귀, 까치, 그리고 북미에 있는 블루제이 같은 이런 애들이 이 과에 속합니다. 회색 어치는 크기는 어치 정도, 어치보다 조금 더 작은 25에서 33cm입니다. 직박구리와 어치 사이의 크기인 거죠. 생김새를 이제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얼굴은 하얗고 머리 뒤쪽이랑 등 쪽은 까맣고 배는 회색인 새입니다. 화려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약간 커다랗고 푹신한 오목눈이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배색은 지금 할미새 사촌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인상은 할미새 사촌이 완전 아닌 게 눈태가 없고 머리 뒤쪽만 까마해서 얼굴은 하얗거든요. 까만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목눈이 인상이에요. 네, 맞아요. 혹시 엄청 귀여워요. 혹시 그젠가요? 그 혜연님이 예전에 푹 빠졌던 맞아요. 사진. 맞아요. 둥지 빠졌어요? 사진. 네. 저 둥지에 이미 푹 빠진 기록이 있답니다. 전력이. 덩치가 굉장히 경력이? 큰데 뭔가 그 둥지에 쏙 그냥 너무 어. 둥지가 좀 버거워 보일 정도로 쏙 들어가서 귀여워. 너무 귀엽죠? 제비경이 닮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그 인상은 털너 여름빛 닮았어. 인상은 거의 부리가 짧으니까 뭔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색 어치는 이름은 회색 어치인데 개통학적으로는 어치보다는 까치랑 더 가까운 속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치처럼 이 제이가 어치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치처럼 다른 새의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적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천적이 등장했을 때 경고음 같은 거를 천적 종류별로 내서 서로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서식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북미의 타이가 지역에 서식을 합니다. 이제 타이가라고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심엽수? 네, 맞아요. 침엽수림이 침엽수가 주로 자라는 냉대림입니다. 온도가 낮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울진에 있는 소나무림 이런 것도 사실 침엽수림이지만 타이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타이가는
온도가 10도 이상이면 여름이라고 치거든요. 음. 그런 여름이 1에서 3개월 정도. 나머진 겨울입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정도. 너무너무 추운 건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타이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 쪽이나 더 이북으로 넘어가면은 자작나무림 정도가 살 때 슬슬 추워지네라고 생각하지만 더 추워져야 이제 타이가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이가의 새해를 마주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제 상상 속에서는 춥고 바람 부는 야생에서 약간 장하게 살아가는 그런 새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막 눈이 펄펄 오는데 둥지 위에서 알을 품는데 몸 위로 눈이 막 쌓여요. 둥지에도 눈이 엄청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데 알은 데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맞으면서 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도 잘 해내는 그런 느낌이라서 대견하면서도 약간 또 귀엽게 있어요, 둥지에는. 둥지에 배를 이렇게 납작하게 깔아가지고 몸이 완전 평평해지고 꼬리만 둥지 밖으로 슉 나오고 거의 약간 악어가 물 밑에서 쳐다보듯이 머리 윗부분만 둥지 밖으로 나온 채로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번식을 일부러 추울 때를 골라서 합니다. 왜? 2월, 3월 이렇게. 이때는 여름이 아닌데도. 왜? 영하 30도예요, 날씨가. 정말 끔찍하지 않아? 왜? 영하 30도에 눈이 올 때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다 커서 떠나는 5월 초까지도 눈이 남아있기도 한 상황이죠. 영하 30도에 알이 자라요? 품으면 알이 자라? 그것도 신기하다. 키운다. 약간 배만 따뜻하고 등면은 다 식을 것 같아. 무서워서 동상 어떡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는 너무 신기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추위를 잘 버텨. 이렇게 추울 때 번식을 하는 이유는 여름에는 다람쥐나 매 같은 천적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천적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새끼를 키우면 새끼들을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건 거죠. 왜냐면 여름에는 진짜 복작복작해져요. 타이가 매가 같은. 없어? 겨울에는? 근데 활동 빈도가 더 적다는 거죠. 이 먹이 활동이 여름에는 타이가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곤충이 겨울에는 못 사니까 여름에 대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캐나다 숲에 여름에 들어가면은 모기를 거의 손바닥 한 면에 모기가 진짜 한 몇십 마리 있는 그런 수준으로 모기를 물릴 수 있는 기회가 곤충이 너무 많은 거죠, 여름에는. 그래서 새들도 살판 나고, 모두가 약간 다 살판 나는, 여름에는. 그러면은, 너무 활발하게 천적도 활동을 하고, 잘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내 새끼도 잡혀가고, 약간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눈이 올 때는 솔직히 맹금 활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눈 올 때 둥지 품어불고, 이렇게 하는 건 거죠. 근데 그러면 영양분을 섭취하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똑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야생에서 어렵지만 잘 살아가는 애견권이 했는데 사실은 인간 활동에 굉장히 잘 적응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까치처럼. 그래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먹이를 주면은 바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머. 정말 충격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눈도 마주치고 막 블로그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내가 그런 이미 풍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색 어치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캠핑 가기 전부터 기대를 하고 가는 건 거죠. 회색 어치한테 줄 먹이를. 그래가지고 장갑 낀 손으로 이제 먹이를 손 위에 올려서 주면은 근데 저는 웃긴 블로그를 본 게 장갑에 다른 울새나? 그런 게 새겨져 있었대요. 자수로. 근데 회색 어치가 그런 걸 싫어하진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귀여운 걱정인데.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줬는데 웬걸 회색 어치는 너무 잘 다가오고 바로 이 장갑 위로 올라타가지고 먹이를 바로 먹고 전혀 겁을 먹지 않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날 쳐다봤다. 눈도 마주쳤다. 나는 쫄았는데 왜냐면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새가 그쵸. 바로 내 손에 와서 그쵸. 먹이를 가져간다는 것이. 그래서 난 굳었는데 회색 어치는 전혀 굴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내 눈을 쳐다보면서 호기심 많은 행동을 했다. 이런 생생한 경험담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텐트에 침입해서 먹이를 뒤지고 어머. 상자 같은 걸 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해. 테이블에서 그냥 훔쳐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컨이나 콩 구운 거나 비누까지도 먹을 수 있어 보이는 아, 먹어도 돼? 좀 그냥 건강에 일당 안 가져가는 것 같은데 식탐도 꽤 있구나. 대박. 식탐이 이게 어마어마해? 훔쳐 도둑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선 도둑질은 아닌 거지. 그쵸. 거기에 자연물처럼 그치. 거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훔칩니다. 그래서 별명도 되게 많은데 도둑 어찌? 캠핑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캠핑 도둑이 아니고 선물을 놓아주신 거니까. 캠핑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약간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었는데 이 회색 어치가 이 캐나다의 토착민, 에스키모가 아닌 토착민에게 되게 숭배받는 대상이었대요. 약간 행운을 상징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경고음 같은 걸 내니까 불운을 알려주는 역할? 그런 걸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전통으로 위스키 잭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관련이에요? 위스키 잭이라는 거를 캐나다 사람들은 다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설명을 안 해주고 아 그냥 위스키 잭이 그냥 뭐 위스키 어디 나오는 잭이다? 인물인가? 아무튼 뭐 도둑질을 하는 약간 그런 걸 나타내는 별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약간 토착민이랑 관련이 있대요. 근데 전 이해 안 되는 게 왜 숭배를 했는데 별명은 위스키 도둑질을 잭? 하는 걸로 붙였는지? 숭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숭배하면 그런 거 안. 그러니까요. 근데 토착 발음이 위스키 잭이 아닌 토착 발음이 원래 토착 발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아 원래 이름이 네. 위삭 애자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였어요. 아. 그래서 위스키 잭인데 근데 뭐 이게 도둑질 약간 한다는 뜻을 웃기게 가지고 말하려고 했나 보다. 근데 이게 도둑질 한다는 뜻이래요. 결론적으로. 진짜? 네. 그래서 캠핑 러버처럼 그런 류의 별명 중에 하나인 거죠. 뭐 어머. 사슴매, 뭐 약간 헉 무슨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도둑질 한다는 별명이 거의 3-4개 정도? 신기하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도둑질 뭔가 이런 느낌. 바로 이런 용맹함이 캐나다의 국조가 된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도 안 세 보이고 그랬는데 성격이 완전 센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먹이를 겨울에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심지어 기억력도 좋아서 먹이를 숨겨놓을 수 똑똑하지. 있다고 합니다. 이 타이가는 너무너무 추운 곳인데 얘가 1년 내내 이 같은 곳에 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타이가 지역에만 그냥 서식해요. 막 로키 산맥이나 이런데 다른 데는 안 살고 딱 타이가 고유 종인 거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은 겨울에는 먹이를 잡기가 어려워서 따뜻한 계절에 잡은 먹이로 겨울을 나는데 아주 잘 저장해 놓는 것이 먹이를 나무 껍질이나 이끼 아래에 저장을 해 놓는데 씨앗, 열매, 곤충, 버섯, 고기 조각을 자기의 끈적끈적한 침으로 싸서 저장한대요. 근데 침으로 싼다는 게 침이 모자라면 못 싸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침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웃긴 애다. 침으로 싸면은 보존이 돼요? 이게 이렇게 침으로 포장을 해서 나무에 넣어놓으면 나무 수지가 세균이나 곰팡이 어머. 활동을 늦춰서 음식이 썩지 않도록 신기해. 한다고 합니다. 이끼 밑에 우리도 넣는 돈 것도 받아야 이런 원리인 것 되겠다. 같아요. 썩지 않는 걸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약간 침 발라서. 타이가니까 더 안 썩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날이 추우니까. 여름만 지나면 거의 얼려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하루에 최대 1000개까지 숨긴다고? 하루에? 진짜 웃기지? 하루에 1000개! 무서워. 이걸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기억력 기억도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사람도 못할 것 같은데. 1000개 진짜 많아. 그러니까 침 냄새로 참. 그럴 수 있는. 근데 겨울인데 냄새가 나? 안 나? 몰라. 내가 맡아봐요. 겨울에도 냄새는 나지 뭐. 신기하네. 그래서 활동 범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타이가 지역으로 제한된 거죠. 다른 데는 안 삽니다. 북미 말고 다른 데는 안 살아요. 거의 고유종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모든 주에 서식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아, 되게 예를 타이다가 들면 중국의 국조인데 중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서식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회색 어치는 캐나다에 있는 모든 지역에 서식한다. 근데 그만큼 캐나다에 타이거가 많다는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히려 캐나다라는 살 곳이 많아. 그러니까요. 지리적인 특성이 이렇게 만들었군요. 네. 이런 그래서 기억력도 좋고 호기심도 많고 겁도 안 먹는 용맹한 성격 덕분에 2016년 캐나다 국조 선정 프로젝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회색 어치한테 도둑질을 그래서? 당해보고 싶어요. 경쟁자가 누구였어요? 모르겠어요. 아비. 어. 캐나다 아, 구스. 맞아. 아비 원래는 본것 캐나다 같아. 구스가 좀 아이덴티티였대. 그럴만하네요. 아비나 커먼 룬이나 캐나다 구스. 커먼 룬을 국조로 선정하는 거 완전 간지 있다. 그니까. 그만큼 많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제치고 아, 회색 어치가 근데 됐다는 게 캐나다 귀엽지 않아요? 구스는 미국 같은 데도 가고 아, 다 있으니까 약간 조금- 고유종으로서의 성격이 떨어지는구나.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회색 어치 너무 귀엽죠. 웃기다. 깜찍하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캐나다의 회색 어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그동안은 최대한 한국의 새를 설명을 하려고 기획을 해왔다가 이렇게 전 세계의 새들을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서 소개를 한 게 얼마 없었던 것 같은데 국조를 하니까 그 나라의 특징이나 지리적 특성이랑 어우러져서 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약간 경관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복합적이고 뭔가 좀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알고 있었던 국가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랑 합쳐지면서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특집들을 좀 기획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 보러